주영진의 뉴스 브리핑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직 청와대 특별감찰반은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이 폭로를 놓고서 청와대와 민주당 그리고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권 이렇게 공방이 날로 격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야권에서는 국회 운영위원회 빨리 소집해서 조국 민정수석 상대로 질문을 해야겠다 이렇게 요구를 했는데 어제 여야 5당의 원내대표가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월요일이죠. 오는 31일에 임종석 대통령 비서실장은 물론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시키기로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네. 12월 31일 날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서 청와대 임종석 실장과 조국 수석이 출석하기로 그렇게 합의했습니다. 네, 제가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이라고 했는데 원내 교섭단체인 여야 3당 원내대표 3명이 만나서 이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이 합의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는 과연 어떠한 질문과 대답이 오갈지 이상일 전 국회의원, 김성환 시사평론가, SBS의 임광기 논설위원과 함께 여러분께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세 분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어제 저 합의가 이루어진 시점이 오후죠? 네. 이제 시작이 됐던 거는 어제 오전 9시요. 예. 9시에 청와대에서 대통령과 수석들이 티타임이 있었다고 그래요. 거기에서 한병도 정무수석이 보고를 했다고 합니다. 예. 이런 것들이 지금 국회가 특히 김용균법 이것이 지금 난항을 겪고 있는 것이 조국 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 때문에 굉장히 이게 꼬여 있다. 그랬더니 보고를 받고 대통령이 예, 잠시만요. 임광기 예. 임광기 위원님. 예. 그 부분은 조금 이따가 저희가 말씀드리고요. 예.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어제 오후에 이루어진 거죠. 네, 그렇습니다. 예. 그렇게 해서 만나서 이런 것들이 처음부터는 굉장히 꼬여서 안 될 것처럼 보였었는데 어쨌든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 결정에 의해서 출석을 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이것이 이제 월요일이 되겠죠. 예. 31일 날 앞으로 조국 사흘이죠. 수석과 임종석 실장이 출석을 하게 됨에 따라서 막 이렇게 꼬여 있던 이런 국회의 매듭들이 풀리게 됐습니다. 예. 제가 그 청와대 부분을 좀 잠시 뒤에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게 일단 어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난 다음에 말이죠. 바른미래당의 김관영 원내대표는 이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이 합의가 이루어진 거 사실은 고 김영규 씨 관련 법안들 처리하는 문제가 상당히 시급하다. 여권에서는 이렇게 판단하고 있었는데 자유한국당 등 야권에서는 국회 운영위 소집에 먼저 합의를 해야 한다. 여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와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하면서 고 김영규 씨 관련 법안도 처리되기가 불투명한 상황이었는데 결과적으로 민주당에서 이 요구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홍영표 원내대표를 상당히 치켜 세우기로 했습니다. 운영위 소집 자체는 상당히 부정적인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홍영표 대표의 굉장히 통큰 결단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 시점 자체가 크게 중요한 건 아니겠습니다만 어쨌든 간에 자 보십시오.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끝났고 합의가 이루어졌고 야당의 원내대표는 여당 원내대표가 결단을 했다고 칭찬을 했어요. 이때까지만 해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설득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그럼 운영위원회 합시다. 이렇게 되는 걸로 알고 있었던 거죠. 저 때까지만 해도. 왜냐하면 오전까지만 해도 자유한국당에서 연계안을 내놨었거든요. 그러니까 조국 수석이 출석하지 않으면은 산업안전보건법을 통과시킬 수 없다 이렇게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는 통과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결국은 3당 원내대표가 만나기 직전에 청와대 쪽하고 얘기를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아마 얘기를 전달했던 것으로 그 당시에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문재인 대통령이 나중에는 결단을 한 것으로 얘기가 됐지만 그 결정이 난 이후로 갑자기 서로의 대화의 물꼬가 터지면서 결국은 김용균법이 통과가 된 거죠. 예. 저게 아마 어제 오후 4시 넘어서 여야 3당 원내대표 회동이 이루어졌고 거기서 합의가 이루어졌는데 청와대에서 말이죠. 오후 5시가 조금 넘은 시점에 청와대 출입기자들에게 김의겸 대변인이 공지를 돌렸습니다. 그리고 춘추관에 나와서 직접 브리핑을 했습니다. 알고 봤더니 국회 운영위원회 소집에 여야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바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있었다라고 하는 게 청와대의 설명이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오늘 오전 이른바 김용균법의 연내 국회 통과를 위해서라면 조국 민정수석이 국회 운영위원회에 나가라고 지시했습니다. 피고발인 신분의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는 게 바람직하지 않으나 제2의 김용균, 제3의 김용균이 나오는 걸 막기 위해서라면 산업안전보건법이 연내에 반드시 처리돼야 한다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의 브리핑을 보면 일단 배경은 이해할 수가 있어요. 그렇습니다. 김용균 법안 처리를 위해서 청와대에서 대통령께서 결심을 한 거죠.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을 운영에 출석시켜서라도 뭐 일종의 양보를 해서라도 김용균 법안은 꼭 처리를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있었던 것 같고, 김의겸 대변인 이야기에 따르면 어제 청와대 대통령은 오전에 지시를 했는데 지금 발표는 오후 5시가 넘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국회는 굉장한 진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발표가 왜 저렇게 좀 늦었는지 궁금한 점은 있어요. 그러나 어찌됐든 지금 청와대나 민주당이 민생법안 또 김용균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대승적으로 저렇게 한 거는 저는 잘했다. 좀 늦은 감은 있지만 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보면은 통상적으로 저희가 여야가 진통을 겪다가 합의할 수 있었던 배경에 청와대가 뭔가 결단을 내렸다 그러면은 통상적으로는 청와대 브리핑이 먼저 나오고 말이죠. 대통령이 이렇게 지시를 했다. 그래서 여야가 협상의 물꼬가 트인다. 그래서 만나서 합의를 하고 발표하는 게 아마도 정상적인 관행이었을 것 같은데 어제는 왜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먼저 합의가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청와대가 뒤늦게 브리핑을 했을까?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그거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것이 단순히 국회가 꼬여 있는 상황이 김용균법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치원법도 있고 대법관 임명동의권이라든가 민생 법안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이 같이 지금 묶여 있어요. 근데 전략적으로 미리 이야기를 해버리면은 이제 됐구나 해가지고 문제가 된 김용균법만 합의하는 걸로 이렇게 풀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을 최대한 얻어내기 위해서는 전략적으로 그것을 최종 결정될 때까지 발표를 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조금 전에 임광규 의원이 얘기한 것처럼 어제 오전에 사실상 문재인 대통령이 티타임에서 먼저 지시했다. 그렇습니다. 예, 티타임 문재인 대통령의 지시 내용을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에게 한병도 정무수석이 티타임 도중에 나와서 전화로 알렸다. 네. 그러면 왜 그때까지 한 오후 4시 그때까지 여야가 합의를 하지 못했을까? 민주당이 양보하지 않았을까? 거기에는 바로 다른 법안들, 유치원 3법을 비롯해서 또 대법관 임명 동의안이나 이런 부분들까지 얻어내려고 하는 홍영표 원내대표의 협상 전략이 숨어 있었다. 이렇다는 말씀이신 그렇습니다. 거죠? 그것 말고도 또 상당히 많았거든요. 정개특위 문제라든가 다른 것들에 대한 것들이 상당히 엮여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면 욕심으로서는 여당의 욕심으로서는 뭐 유치원 3법 같은 경우도 같이 연계돼서 해결이 됐으면 참 좋겠다 하는 걸로 해서 전략적인 차원에서 그렇게 패를 까지 않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 보면 정치권에서는 결단이 왜 이렇게 임박해서 이루어질까요? 미리 결단을 한다고 한다면은 미리 했다고 한다면 이런 진통도 없었을 텐데. 그게 정치의 묘미입니까? 글쎄요. 뭐 마지막에 결단을 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일종의 이제 대통령으로서의 통 큰 결단을 좀 부각시킬 수 있는 방법이 아닐까 뭐 이런 생각을 한 것으로도 보이는데요. 그러니까 저는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냥 뒀더라면 홍영표 원내대표가 청와대를 설득해서 이런 결과물을 내놨다. 이렇게 해서 홍영표 원내대표의 공으로 다 돌아갈 수 있는데 청와대가 왜 굳이 따로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을까? 이 부분에 좀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랬을까요? 그래서 전 두 가지 측면이 있을 것 같은데요. 첫째로는 지금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로부터 시작된 이 의혹과 관련해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 정면 돌파해도 괜찮다. 그러니까 거리낄 것이 없다라고 하는 점을 강조하고 싶었던 측면이 있는 것 같고요. 둘째로는 최근에 이제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많이 떨어지면서 소통이라고 하는 말들이 다시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국회하고의 상황도 마찬가지지만 전국 운영을 하는 데 있어서 김용균법이라고 하는 부분,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겠다고 하는 국민들의 어떤 그 여론들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어떤 방식으로든 대통령이 꼬인 전국을 풀어주면서
화답을 했다고 하는 측면을 좀 강조하고 싶었을 것이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런 부분에 있어서 직접 소통을 하려고 하는 의지를 이번 기회에 좀 보여주고 부각하는 게 좋겠다고 하는 판단도 깔려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김성환 평론가가 두 가지 얘기하셨어요. 김태우 수사관의 폭로 별거 아니다. 정면 돌파할 수 있다. 이런 판단 하나 작용했을 거고 문재인 대통령 지지율이 하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꼬인 정부를 풀어나가는데 문재인 대통령이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이 점을 보여주기 위한 의도다. 이상일 의원은 또 다른 점 평가하신 게 있습니까? 좀 긍정적으로 해석하신 걸로 저는 이해를 하고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청와대는 사실은 조국 수석 저는 내보내기 싫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그런데 지금 한국당과 다른 야당들이 심지어는 정의당, 평화민주당까지 국회 운영에 조국 수석 출석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면 연말을 맞아서 중요한 법안들이 있는데 그 법안 처리가 안 되는 상황일 경우에는 여당이 책임을 많이 결국은 뒤집어 쓰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조국 수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니까 거의 외통수로 몰렸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말 청와대가 이 문제와 관련해서 네. 청와대는 당당하다고 주장하니까 조국 수석 나와서 정면 돌파를 할지 안 할지는 지켜봐야 되는데 국민들은 여러 가지 의혹을 지금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에 대해서 그동안 청와대의 스탠스는 아니다라고 하지만 굉장히 좀 조국 수석을 이렇게 우산으로 이렇게 소위 말해서 방탄하려는 그런 느낌이 있었거든요. 조국 수석을 뭔가 보호하려는 듯한 느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신 그러니까 거죠? 지금 결국은 청와대는 다른 민생 법안을 해결하기 위해서 조국 수석을 내놓을 수밖에 없었다. 저는 이런 생각을 하고 여기까지 오기 전에 청와대와 여당이 좀 더 정치력을 발휘했었으면 좋았겠다. 처음부터 당당하다고 그랬으니까 우리 조국 수석 내보내겠다. 대신 우리 민생 법안 빨리 처리하자. 이렇게 했던 모습이 더 좋았을 것 같고 대통령의 이제 결단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지금 여당은 늘 대통령이 뭔가 지난 11월 초에 말이죠. 여야정 협의체를 열어서 청와대에서 탄력 근로제 단위 기간을 3개월에서 6개월로 연장하는 걸 연내 입법하기로 했는데 민노총이 이거 반대하면서 경산회의에 들어오질 않으니까 대통령께서 국회에게 더 시간 달라고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민주당은 바로 연내 입법을 포기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대통령 말씀에 늘 따라가는 여당이 돼버렸어요. 어찌됐든 모양새가. 이번에도 대통령의 결단은 소위 빛이 나지만 여당은 결국은 끌려가는 그런 모양새를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됐다. 그러면 여당은 청와대 출장소 아니냐 이런 지적에서 지금 자유롭지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예, 이상일 의원 말씀에 동의하시는 분도 계실 것이고 아마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사실은 맞습니다. 처음에 김성환 평론가도 말씀하셨듯이 그대로 놔뒀다고 한다면 민주당이 청와대 설득한 걸로 빚어질 수 있었을 텐데 청와대가 굳이 그 부분이 대통령의 결단이라고 기자들에게 브리핑을 해서 이게 기사의 큰 핵심이 돼버린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지금의 민주당, 여당이 청와대와 특히 정치권의 어떤 쟁점이 있을 때 청와대를 설득한다거나 청와대 의견이 어떤지는 우리가 알겠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풀어나가기 위해서는 이 정도의 양보가 필요하다. 이런 노력이 좀 보이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상일 의원의 지적에는 많은 분들이 고개를 끄덕일 것 같습니다.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만 지금 우리 정치 체제가 대통령 중심제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집권 여당이라는 것이 대통령이 있는 당이기 때문에 대통령이 사실상 여당의 거기하고 남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끌어가다 보니까 대통령이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고요. 사실상 이번에 같은 경우도 이쪽 당에서 홍영표 원내대표가 지금 국회 상황에 대해서 심각성을 알고 한병도 정무수석에 건의를 한 거죠. 왜냐하면 청와대를 정무수석을 당에서 나오라 마라 할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오는 게 좋겠다라고 한병도 수석에게 건의를 했고 또 한병도 수석이 이를 받아들여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결국은 최종적으로는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상황이 또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가 한병도 정무수석에게 건의를 한다라고 하는 건 조금 어폐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나이로 보나 정치 경력으로 보나 건의하는 건 홍영표 원내대표가 이렇게 대통령에게 이런 뜻을 전해달라. 근데 민주당 원내대표나 대표 정도 되면 대통령하고 직접 통화도 하고 그럴 수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정무수석 통해야 될까요? 글쎄요. 사실은 그게 맞을 수 있죠.
훨씬 대통령하고 긴밀하게 소통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보이고요. 근데 사실 뭐 그렇게 따지면 정무수석 자리가 필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원내대표나 당대표가 직접 대통령하고 통화한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름의 절차나 조율 과정이라는 예. 게 필요하니까요. 예.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한 청와대 브리핑, 이것과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에서는 이런 반응을 내놓았습니다. 오늘 아침 나경원 원내대표가 한 말입니다. 그래서 청와대는 대통령 미화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의 입장, 진실에 대한 응답을 할 때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청와대가 국회가 뭔가 이렇게 풀리지 않을 때 껌껌이 대통령께서 개입해서 결정했다. 그렇다면 여당은 사실상 정권이 하라는 대로 하는 여당은 아무런 존재 가치가 없는 허수아비격인가. 그러면 저는 앞으로 대통령과 합의해야 되는지 묻고 싶습니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부분을 나경원 원내대표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나경원 원내대표로서는 이게 대통령 결단이냐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게 이걸 처음으로 문제를 제기했던 사람이 최근에 원내대표로 당선이 된 나경원 원내대표거든요. 그래서 지금 저 말 바로 뒤에다 했던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운영위 소집을 요구를 했고 거기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을 해야 된다. 이 사건의 몸통이다. 이 관리 책임을 갖고 있다. 이렇게 요구를 한 것에서부터 시작이 됐는데 이것이 매듭이 풀어진 것이 마치 대통령의 공인 것처럼 비춰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문제를 우리가 제기하지 않았다면 과연 이게 이렇게 됐겠느냐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겠죠. 예,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그런 부분도 강조하면서 동시에 민주당이 여당답게 청와대를 좀 설득하는 모습을 보여야 되는 것 아니냐. 모든 게 다 대통령 결단을 받아야 여야 합의가 이루어지는 거라고 한다면 여당은 뭐하러 존재하느냐. 이런 부분도 좀 강조하고 싶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국회에서 어떤 정치의 어떤 생산성이랄까 정치력이 제대로 발휘 못 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나경원 원내대표 말은 여당이 좀 새겨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고 예를 하나 더 들자면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G20 정상회의 떠나시기 전에 비행장에서 그 선거제도 개편과 관련해서 연동형 비례대표도 좀 검토할 수 있지 않는 식으로 말씀한 다음에 그랬었죠. 당시에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단식을 하고 계셨고요. 그렇게 해서 비로소 민주당이 움직여가지고 연동형 비례대표 문제를 하여간 국회에서 검토를 한다는 수준의 합의가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손학규 대표는 단식을 풀고 그 장면만 봐도 결국 문 대통령의 말씀이 있어서 여당이 움직였단 말이죠. 그러니까 여당은 뭐 나경원 원내대표 호소합이냐 이렇게 지적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당이 이번에 이런 모양새가 우리가 지금 정치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너무 청와대만 쳐다본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당의 어떤 자성도 필요하다 이런 생각합니다. 예, 여당의 자성이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저는 나경원 원내대표 얘기 들으면서 말이죠. 과연 이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모든 일을 대통령에게 물어봐서 해야 되느냐. 그렇다고 한다면 제1야당 원내대표인 나는 앞으로 대통령과 협상을 해야 되느냐 여기까지 얘기했는데 야당들도 가만히 보면 말이죠. 나경원 원내대표 오늘 아침 발언을 보면서 직전 올해 야당 원내대표들이 또 야당 대표들이 했던 얘기를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당도 과연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있을까 의문을 가지신 분도 계실 것 같은데 야당 원내대표, 대표들의 이야기를 저희가 묶어서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심과 민주당의 판단을 발표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수석과 같은 핵심 측근에 대해서 읍참마속의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이 이 국면을 바꿀 수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역사적 선택과 결단을 기대합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모여야만 개혁의 방향이 합의됩니다. 비상 상황에서 비상한 결단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결과적으로 야권에서도 결정적인 사안이 불거질 때마다 또 대통령을 향해서 대통령이 좀 결단 좀 해달라, 여당 설득해달라, 뭐 이렇게 또 요청을 해왔던 것도 사실이에요. 네, 뭐 국회에서 뭔가 꼬인 문제가 있으면은 문재인 대통령한테 항상 요구를 해왔거든요. 뭐 여야 5당 원내대표 회동도 사실은 마찬가지 아닙니까? 국정에 운영하는 데 있어서 결국 정치권이 법안 통과 문제라든가 뭐 아니면 주요 쟁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할 때 대통령한테 가서 그 부분에 대한 합의문을 써가지고 나오잖아요.
근데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있어서 그렇지만 항상 모두 대통령한테 뭔가를 바라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앞서 잠깐 말씀하셨던 것처럼 뭐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이 G20 그 정상회의 나갈 때도 그때 대통령이 화답을 했다고 하는데 그 이전에 야3당이 그랬잖아요. 대통령이 대답하라고 해서 대답을 했는데 나중에 가서 보면은 대통령이 항상 사사건건 뭐든지 해야지 얘기가 되는 거냐. 예. 이런 이제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루어지는 일,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거나 어떤 사안이 파탄으로 갔을 때 정말 시청자 여러분께서 잘 판단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 저런 얘기가 나왔는지 그 배경에 대해서도 저희도 앞으로 충분히 여러분께서 판단하실 수 있게 이런저런 자료들, 근거들을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합의와 관련해서 여당 원내대표 얘기도 들어봐야겠죠? 공세로 규정을 하고 저희들이 반대를 했습니다마는 어제 산업안전법을 비롯한 민생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문재인 대통령과 당이 대승적인 결단을 내리는 것입니다.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이 부분을 꼭 포함을 시키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이 하라고 그랬다고 해서 대통령이 결단했다고 해서 민주당이 그거 안 됩니다 할 수도 있었던 일 아니냐 뭐 이런 뉘앙스 아닌가요? 그렇겠죠. 홍영표 원내대표로서는 이제 당을 전체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네. 자신이 실질적으로 이렇게 꼬여가는 것들을 어떻게 했으면 풀어야 될까 하는 고민 속에서 자신이 그걸 반대했던 것이 아니었고요. 그런 고민 속에서 그런 거를 대통령께 건의를 했고 또 대통령이 받아줬고 그러다 보니까 지나치게 이제 대통령만 강조되는 것보다도 또 본인 역시 이런 노력이 있었다. 그리고 당은 뭐 하느냐 하는 이런 질책들이 있으면은 또 결국은 자신에게 부담이 되니까 그것도 역시 또 대통령에게도 부담이 되고요. 그래서 대통령과 당의 이 두 양자의 대승적인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이루어졌다 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 같습니다. 당청 관계, 여당과 청와대 관계는 이번 일을 계기로 해서 한번 민주당에서도 이해찬 대표도 전당대회 출마했을 때 청와대 또 대통령과 내가 직접적으로 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이 부분 강조하지 않았습니까? 네. 좀 대등한 당청 관계 정말 좀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사실은 의회민주주의의 중심은 대통령이 아니고 의회인 거죠. 의회가 모든 문제를 풀어나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게 원칙상 맞는 건데 우리는 대통령 중심제 국가이기 때문에 여당과 대통령이 한 몸처럼 인식이 되는 거죠. 과거에는 대통령이 당 총재까지 다 맡았던 적도 있었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난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대통령을 당 최고 당원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고요. 근데 서로 떼어놓을 수는 없지만 그래도 정치의 중심은 의회에 있게 하는 것, 그리고 여당의 몫이 바로 거기에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해찬 대표가 취임하고 난 다음부터는 그 중심축이 조금 옮겨오는 것 같긴 했지만 여전히 아직도 그런 관행이나 이런 것들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전국의 관심은, 전국의 이목은 오는 31일 국회 운영위원회로 쏠릴 수밖에 없습니다. 올해를 마감하는 마지막 날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조국 민정수석을 상대로 과연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어떤 얘기를 쏟아낼지, 자유한국당이 주장하는 것처럼 민간인 사찰 의혹이라고 하는 것을 입증해낼 수 있을지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굉장히 저도 관심 있게 31일을 기다리고 있는데요. 아마 치열한 공방전은 좀 예상이 되는데 의외로 야당이 준비를 많이 하지 않을 경우에 답은 맹탕으로 올 수도 있거든요. 조국 수석 입장에서는 지금 민감한 문제에 대해서는 현재 제가 이 고발 당해서 제가 수사를 받는 상황이니까 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고 저는 그 문제는 모릅니다. 뭐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청와대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얘기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을 것이다. 예, 궁금해하는 내용에 대해서 조국 민정수석이 아는 대로 다 대답할 것이다. 네. 이렇게 얘기를 근데 하고 있어요. 아는 대로 대답한다는데 지금 청와대 그동안 설명을 따르면 조국 민정수석은 보고받은 게 3개밖에 없습니다. 3개밖에 없고요. 나머지는 김태우 수사관이 뭐 하는지 그 사람이 맡은 분야가 어딘지도 잘 몰랐다고 하니까 모른다고 할 수밖에 없는 이야기들이 꽤 있을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조국 민정수석 밑에 박형철 반부패 비서관이 이미 기자들한테 몇 차례 설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수준에서 답변이 나오지 않을까. 다만 이제 조국 수사의 어떤 태도랄까 이런 면에서 우리는 뭐 이 민간인 사찰과는 소위 청와대 대변인이 이야기했지만
DNA가 그런 민간인 사찰이 오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거 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 싶은데 야당은 많은 준비를 해서 여러 가지 팩트 중심으로 조국 수석한테 질문을 해서 뭔가 얻어내려고 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저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조국 민정수석이든 임종석 비서실장이든 적극적으로 해명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잘못됐다고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나오나 마나 한 그런 출석은 의미가 없는 거고요. 그거 오히려 여론을 더 악화시킬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나왔으면은 조국 민정수석 입장에서 지금 김태우 수사관 문제에 대한 또 그리고 이 특감반을 전원 교체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대한 책임감을 뭐 자기 본인 스스로가 책임을 지겠다고 하는 태도든 그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었던 부분은 잘못한 측면은 잘못됐다고 분명히 얘기한다고 보고요. 그리고 지금 김태우 수사관이 연일 계속 폭로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청와대가 떳떳하다고 말하니 그 내용에 대해서 청와대가 왜 그런 말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상세히 소명할 필요가 있다. 그걸로 어느 정도 논란을 끝내야지 만약에 해를 넘겨서까지 계속 이런 논란이 가게 될 경우에는 문재인 대통령한테도 굉장히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면에서 12월 31일 운영위 소집에 여당이 합의한 것 아닐까요? 해를 넘기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뜻이 담겨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관행을 이유를 들어가지고 절대 민정수석은 출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이 관행이라는 것은 어떤 관행이 있을 때는 거기에는 또 이유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관행을 들고 있는 이유는요. 민정수석이 국회에 출석하지 않는 관행의 이유는 크게 보면 두 가지입니다. 민생과 사정을 총괄하는 청와대 수석이 청와대를 비워서는 안 된다는 거 하나 하고 그리고 사정기관을 총괄하는 사람이 이 정치적인 소용돌이에 정쟁에 휘말려서는 안 된다 이런 건데 그래도 그런 여러 가지 이유들 때문에 조국 수석은 출석할 수가 없다고 그랬어요. 지난 10월 국정감사 때도 인사참사라고 부르는 야당의 인사참사라고 주장하는 것과 관련해서 출석을 해달라고 했을 때 그때도 안 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번에는 그러기에는 본인의 직무와 직접적인 이제 관련이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 이상은 출석을 거부할 명분이 굉장히 약해진 데다가 또 다른 국회가 꼬여있는 문제들 그리고 특히 지금 말씀하신 연말까지 뭔가를 매듭을 짓고 가야지 또 연초까지 계속 이어져서는 안 되겠다 하는 그런 판단에서 나왔기 때문에 조국 수석으로서는 자기가 얘기할 수 있는 부분들은 하고 그런데 지금 우려되는 것은 지금 이상일 의원 말씀하신 대로 지금까지 청와대가 야당의 공격에 대해서 말을 안 했던 거 아니거든요. 다 해명을 했어요. 그러나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모른다, 우리는 관계가 없다. 이런 것들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과연 31일 운영위에 조국 수석이 출석을 해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수 있을지 그리고 특히 조국 수석이 아직까지 한 번도 이렇게 공개석상에서 질의와 응답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과연 개인적으로도 조국 수석이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흔히 말하는 내공이 있을지 이런 거에 대해서도 상당히 관심거리입니다. 사실 이 정부 들어서도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위 출석 문제가 논란이 됐을 때 문재인 대통령이 민정수석 때 이미 국회에 출석한 적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출석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라고는 의견이 많았었는데 청와대 내부에서 또 여권 안에서 조국 민정수석의 스타일 절대 자신이 알고 있거나 떳떳하다고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답변을 숨기거나 국회라고 해서 국회의원들 앞이라고 해서 고개를 숙이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나갔다가는 오히려 더 불을 지필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민정수석도 국회에 안 나가는 관행도 있고 하니까 뭐 이런 얘기들도 청와대와 여권 주변에서 나온 적이 있었는데 이번에 조국 민정수석이 31일 운영위에 나와서 얼마나 야당 의원들과 주고받는 질의와 대답 과정에서 어떤 모습을 보일지 이건 사실 여론의 향도에 상당히 민감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데요. 오늘 조국 민정수석이 참석했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그림이 있습니까? 그 그림을 좀 보면서 이게 가장 최근에 조국 민정수석의 표정을 볼 수 있는 화면입니다. 오늘 오전에 청와대에서 있었던 김상환 대법관 임명장 수여식 때 김명수 대법원장의 질문에 조국 민정수석이 답변을 하는 그림이 나갔었고요.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장을 수여하기 위해서 청와대 안에 김명수 대법원장과 악수를 하는 장면 나가고 있습니다. 이 그림 보면서 말이죠. 저는 조국 민정수석의 페이스북을 오늘 출근해서 찾아봤습니다. 조국 민정수석이 SNS에 가끔 글을 올리거나 다른 기사나 이런 것들을 태그해서 올리는데 어제 하루에 3개의 기사를 자신의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분에는 문재인 대통령 제2의 김용균 막아야 조국의 운영이 참석 지시했다는 기사를 태그를 했습니다. 뉴스원 기사를 태그를 했네요. 저녁 9시 12분에 문재인 대통령의 통 큰 결단, 조국 출석을 지시한 이유는 해서 SBS 8시 뉴스에 청와대를 출입하는 김정윤 기자와 앵커가 질문하고 대답하는 뉴스 리포트 기사를 마찬가지로 링크해서 올렸습니다. 어젯밤 마지막으로 10시 3분에는 너로 인해 다른 사람들 살 수 있었다고 용균이한테 가서 얘기해 줄래요 하는 고 김용균 씨 어머니와의 한결의 인터뷰 기사를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이것을 보면은 조국 민정수석의 어제 하루의 심경을 대강 짐작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네, 뭐 청와대가 김의겸 대변인이 밝힌 내용을 그대로 뭐 본인 스스로가 수용하겠다고 하는 의지를 일단 보여준 것으로 보이고요. 대통령 앞서 제가 왜 문재인 대통령의 결단을 강조했는지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문재인 대통령이 이렇게 조국 수석을 운영에 출석하라고 한 건 김용균법에 대한 국민들의 어떤 높은 열망 이런 부분들을 반영한 것이라고 하는 거를 SNS를 통해서 간접적으로 보여줬다고 생각합니다. 청와대 민정수석의 국회 운영의 출석 이 문제는 정말 매번 국회 운영에서 논란이 될 때마다 여당과 야당이 공방을 벌였던 사안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참여정부 시절에 3차례 국회에 출석했었고요. 전해철 당시 민정수석도 한 차례 출석했다는 기록이 남아 있는데 이게 정확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조국 민정수석이 이번에 국회에 나가게 되면 8번째다 이런 기사가 있는데 박근혜 정부 시절에는 한 차례도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적이 없었습니다. 한 차례 나갈 뻔한 적은 있었는데 당시 민정수석은 비서실장이 지시하겠다라고 하니까 나갈 수 없다면서 사표를 낸 적도 있죠. 문건 유출 사건이라고 하는 것이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실에서 일어난 일 아닙니까? 민정수석 출석했습니까? 노무현 정부 시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중대한 사태예요. 어떤 조처를 할 것인가를 구체적으로 답변을 부탁합니다. 사표를 받고 해임하도록 건의하겠습니다. 오늘처럼 황당한 경우는 처음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파면을 거의 건의해야 되고 우리 국회에서도 최소한 그 정도의 결의는 채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공교롭게 또 이번에 논란이 되고 있는 우영근 러시아 대사의 모습이 마지막에 또 나가는데 당시 민정수석이 김영한 민정수석이셨는데요. 직권농단 사건 수사 때 그 꼼꼼히 메모했던 그 수첩이 사실은 검찰 수사에 큰 자료가 됐었죠. 돌아가셨어요. 예. 네, 그 당시 저도 운영위원이었습니다. 저 당시 상황을 잘 알고 계시겠네요. 네, 그때 굉장히 민정수석 출석을 야당이 많이 요구를 했고 지금 여당 쪽에서 그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은 그동안 관례를 들어서 계속 안 된다고 하다가 결국은 또 그 당시에도 여러 가지 현안을 처리하기 위해서 이제 결국 합의를 했죠. 그래서 청와대를 설득을 해서 청와대가 그러면 민정수석 내보내겠다고까지 왔는데 김영한 돌아가신 당시 민정수석의 경우는 그 정윤회 소위 문건 유출과 관련한 사건인데 그때 본인은 그 문건 유출 다음에 임명이 됐거든요. 자기가 나가서 할 이야기도 별로 없다. 게다가 나쁜 선례를 남기면 안 된다 해서 이제 항명해가지고 결국 안 나간다고 하니까 결국은 해임이 된 거죠. 네. 이렇게 청와대 민정수석이 국회에 나간 경우가 드문데 조국 민정수석은 다음 주 월요일에 국회에 나가게 됩니다. 당일 방송사들이 오전에 사실상 오전 10시 열립니까 현재 예상이? 지금 10시부터 시작이 된다고 한다고. 오전 상황은 적어도 생중계해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예, 지금 아마도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요. 민정수석이라는 사람들이 이렇게 나간 적이 별로 없었던 데다가 또 조국 수석에 대한 또 사람들의 궁금증들이 많거든요. TV 앞에 이렇게 나서서 특히 국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상당히 많은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거기다 또 말일 날이고요. 그래서 아마 우리도 중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인데 아직 결정은 되지 않았습니다. 예. 문재인 대통령이 결단을 해서 고 김용균 씨 관련 법안을 꼭 통과시켜야 한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수사가 진행 중이고 민정수석이 피고발인 상태여서 부적절하다는 의견 충분히 이해하지만 고 김용균 씨 관련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는 민정수석이 직접 국회에 나가서 답변을 해라. 이렇게 지시하면서 여야 간의 합의가 이루어져서 고 김용균 씨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했습니다.
사흘 뒤인 31일 올해 마지막 날에는 국회 운영위원회에 조국 민정수석이 출석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고 김용규 씨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지요.